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총평 들으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낱낱이 한번 이번 수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역시 행복했고,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올라온 수강 후기라든가 저한테 연락을 준 친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실하게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1등급까지는,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사실은 좀 틀린 학생도 있고 맞춘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해서 6번 문제가 만점으로 갈 때의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예상되는 등급 컷이 뭐 한 48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6번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1등급까지 나오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은 됩니다.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씩 풀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지만 1번 문제는 뭐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면 이집트 문명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나올까 싶을 정도였는데, 역시 올해도요. 투탕카멘 약간 기존보다는 조금 그래도 들어간다고는 했어요. 물론 역사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투탕카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거 이집트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읽었어야 됩니다. 무덤에서 발굴된 채상 나무 상자로 군사를 거느린 요기가 핵심이었네요. 파라오가 전차를 타고 공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신, 라와 같은 자, 적에게 활을 쏘는 자 등의 상형 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집트가 나왔습니다. 이집트는요, 폐쇄정 지형 때문에 오랫동안 통일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적 종교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라라든가 파라오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나왔었고요. 사자의서, 죽은 자에 대한 안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지으려면 측량술, 의학술,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제 첫 번째 강의 노트에 나와 있었는데요. 사자의서를 제작하였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길가메시 서사시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고요.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그리스 하셔도 되고요. 그리스 중에서도 아테네에 있는 신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하라파라든가 모헨조다로 등등은 인도 문명. 근데 인도 문명 중에서도 사실은 인도는 크게 두 개의 강이 있죠. 인더스와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더스 강 유역에 있었던, 상당히 앞서 있었던 그 도시 문명이었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 문명 이렇게 이제 가도 되지만, 중국 중에서도 어딥니까? 철, 갑, 상어 요리, 여러분 꼭 졸업하신 다음에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었죠? 중국에서도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 워낙에 무난하게 우리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우리가 흔히 정복왕조라는 왕이 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춘추전국 통일했던 게 진, 그 다음에 한,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또 통일했던 게 수, 당,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5대 19개 혼란, 그 다음에 송, 왕, 명, 청 이렇게 오는데, 이런 거 말고 외부에서 이민족이, 중국 외부에서 이민족이 자리 잡고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지했던 그 왕조를 비트포겔이라는 역사학자가 정복왕조라고 했습니다. 정복왕조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요, 금 이런 나라들이에요. 요금, 좀 더 들어가자면 원나라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청나라도 사실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복왕조 문제가 있었는데, 한 7, 8년 전만 해도 좀 많이 각광받았던 게 이쪽 파트였었는데, 이게 동아시아사가 이제는 본격적인 관명으로 나오면서 이쪽이 이제 최근에는 그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선 여기가 나왔습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채동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 태종대에 이르러 가는 중국의 일부를 다스리게 되면서 관제를 남과
북으로 나뉘었대요. 자, 유목민족은 고유의 제도를 다스기로 하고 한족에게는 중국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사실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가볼게요. 자, 북명관은 나왔네요. 남명관, 북명관. 그럼 어디 나라입니까?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입니다. 거란족이죠. 여진족이 세운 건 금나라고요. 자, 여진족이 나온다라면 맹한 모국제가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거란족이 나온다라면 남명관, 북명관제. 요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뭐 강의 노트에도 정확히 써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부병제를 실시하였다. 부병제를 실시했던 대표적인 나라는 수나라, 균전제를 바탕으로, 그리고 뭐 당나라 각각 다 있었습니다. 사서대전, 영락대전, 사서대전은 명나라 때입니다. 사고 전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연운 16주, 그렇죠. 5대 19의 혼란한 시기에 틈타서 요 나라가, 이 거란족이 차지했었던 아주 요충지 땅을 연운 16주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이게 바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아구타, 아골타라고도 하는데요. 그가 세운 나라는 금나라입니다. 여진족의 금나라. 만한 병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하는 제도가 된다라는 거. 어떤 나라죠? 예, 청나라의 회유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3번입니다.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전쟁의 결과로. 자, 그리스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아테네는 에게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에게 동맹의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했대요. 그러나 동맹국들은 시민들의 출병하기를 싫어하며 금전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였답니다. 자,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게 되었었고 동맹국들을 더욱 압박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테네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코르키라의 동맹을 맺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도시국가들이 아테네를 상대로, 여기가 핵심이죠. 아테네를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리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일한 형태의 정치 공동체가 아니죠. 그들은 산지 지형이 많다 보니까 한 작은 도시 국가들, 즉 그들을 폴리스라고 하죠. 이 폴리스 국가의 연합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셌던 나라가 아테네고 그 외에 뭐 스파르타도 있고 뭐 테베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테네 이 정치 파트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노래 여러분한테 선물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소베클페 소베클페 있었잖아요. 솔 페 클 페, 이게 이제 그리스사 끝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솔론, 금권정,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렇게 되는데, 자,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정치의 기초 닦았었기 때문에 오도가 부족해. 그래서 500인 평유의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요거 따로 했었고,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치의 완성을 두었었기 때문에 완성했으면 모두 걷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추수회 요거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인 시민 남자의 민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직접 민주정치 완성했었고요. 수당제, 추첨제 이런 것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치 파트에서는 요걸로 끝난다고 했었고 전쟁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사에서 나온다라면 이 페리클레스를 전후해서 두 개의 전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페리클레스 앞에 있는 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되겠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그 300 영화 300의 뭐 배경이라든가 마라톤 전투 이런 게 다 여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그다음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대립이었다. 일종의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 형태였었다. 이 말씀 드렸죠. 그런데 여기 지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 도시국가들 중에서 아테네에 불만을 느꼈던 도시국가들이 그 아테네한테 도전장을 내미는 그러한 형태였었죠. 일종의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이었었죠. 그러면 이 전쟁은 이 둘 중에 뭘까요? 당연히 요겁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죠? 아테네가 지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기면서 한때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주름 잡는 그런 결과도 있었었죠. 한번 그거 나오는지 찾아봅시다. 1번입니다. 라티푼디움이 확산되었었다. 제가 특히 그리스랑 로마 말씀드릴 때 그리스 로마 헷갈려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죠. 이 라티푼디움은 어디 거예요? 로마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아테네가 해상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아니요. 이 전쟁에선 진다고요, 아테네가. 그러니까 이건 맞는 보기가 아니고요. 예,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것이 되겠고 4번. 페이시트라토스가 참주정을 수립했던 건 요때. 그 다음에 5번.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를 도입했던 건 요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딱 차이 우리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예, 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황제 레오 3세는 아래와 같이 칙령을 발표한대요. 자, 불멸의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그 신을 전락시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신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형상처럼 그 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성화를 그리는 행위는 신성모독으로 규정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예, 희생 제의를 포함한 모든 이교적 행위를 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종의 뭐죠? 성상 파괴령입니다. (726년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황제예요. 황제 레오 3세입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 레오 3세는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했었던 교황 레오 3세 제가 아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레오 3세는 두 명이 있다. 특히 교황 레오 3세는 800년 성탕절에 카를로스 대제한테 로마 황제 관 씌워준 사람 맞고, 그 사람 말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선생님, 근데 황제가 왜 이런 걸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잔티움 제국은 무슨 주의라고 했었죠? 황제 교황주예요. 황제가 곧 교황이고 교황이 곧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는 종교적인 이 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할 수 있었죠. 특히 왜 그랬냐면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았었던 로마가 분리됐습니다. 395년에. 그리고 나서 서로마는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은 그 위로 쭉 가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 세력이 멸망한 건 아니야. 서로마가 멸망당했지만 게르만족이라든가 그 일대 왔었던 많은 이들이 크리스트교는 계속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이 교회의 권력을 두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가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레오 3세 황제가 그는 그 교황까지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야, 너네 뭐 이민족한테 이거 전도한다고 막 성상 만들어 갖고 막 팔고 이러는데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신성 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이 교회 권력을 두고 이들이 대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여도 동로마와 서로마는 정치적으로는 좀 분리돼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좀 느슨한 형태의 하나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상 파괴령이 8세기 초반에 내려지게 되면서 동서교회가 더 이 대립 구도가 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되죠? 1054년도에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당시에 서쪽에 있는 서유럽에 있는 교회는 뭐가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로마 가톨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 정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 정교는 그 이후에는 우리 세계사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칙령에 대한 설명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동서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격화의 끝을 보여줬던 게 1054년도에 동서교회가 완전히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교황의 아비뇽 유수를 초래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비뇽 유수는 여러분 언제죠? 14세기예요. 14세기에 아비뇽 지역에 교황청을 한 70여 년 가까이 두게 되었던 것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보름스 협약은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서유럽에 있었던 교황과 황제 권력들이 이 성직자 서임권을 놓고 대립했었죠. 그 대립에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대립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교황의 성직자에 대한 서임권이 이 국왕에서 교황으로 넘어오게 되었던 게 보름스 협약입니다. 이 보름스 협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언제죠? 1122년 1122. 그래서 이렇게 12세기가 되었던 것이 그거고요. 4번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되는 배경이다. 틀을 뭔가 재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나오게 되면서 이 구교, 즉 로마 가톨릭교에서 야, 쟤네가 우리 이렇게 비판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맞는 거야? 진짜 우리께 맞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하고 뭔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뭔가 틀을 다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즉 구교에서 자신들의 교리라든가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했던 게 트리엔트 공의회가 되겠고요. 컬린이 수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 당시에 이제 서유럽에서 나타났었던 여러 교회 성직자들의 부패상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들의 수도원 운동이 나오게 되었었는데 10세기를 전후해서 나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성상 파기론과는 좀 거리가 있죠.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반란이 일어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자, 가볼게요. 천보 4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양옥환, 양옥환 아마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양귀비네 이렇게 이제 아실 텐데 몰랐어도 돼요. 잠시 뒤에 다시 알려주잖아. 귀비로, 그러니까 양귀비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책봉 되었대요. 자, 황제의 총애를 받은 덕분에 그녀의 친족들은 벼락 출세를 하였다. 그중 제상이 된 양국충, 이 양반 때문에 사실은 양귀비가 꽤 힘들죠. 는 알록산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다가 알록산의 반란을 초래하였었고, 특히 알록산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대에 또 하나의 반란이 나오게 되는데 사사명의 난도 있었죠.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안사의 난. 안사의 난은 알록산과 사사명의 합성어입니다. 반란이 있었고요. 황제를 모시고 피난 가던 도중 양귀비와 함께 죽음을 맞게 되었었다. 그러면 이 왕조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당현종 때인데 당현종을 몰라도 되는 것이죠. 우린 그냥 당나라만 찾으면 됐던 것입니다. 당나라에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가보자고요. 탈라스. 자, 탈라스는 당나라와 당시의 이슬람 세력, 이슬람은 누구였었죠? 아바스였었죠. 아바스와 붙었었던 것이 되겠죠. 당연히 맞고요. 요거 제가 첫 자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탈라스, 당, 탕, 달.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명상하도. 청명상하도는 어디였었죠? 송나라죠. 송나라는 시옷이 특히 많다고 했었습니다. 당나라 아니네요. 정답 2번이네. 그럼 나머지는 다 당나라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균전제의 실태를 조사하는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균전제 당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죠. 그래서 이 당나라의 균전제를 바탕으로 부병제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세금체제 조용조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는 신도, 특히 당나라는 아주 오픈마인드가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귀족적인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뿐만 아니라 마니교라든가 경교 사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원들까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떠나는 승려, 특히 이 당나라 하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그 현장 스님이 인도 가서 불경 가져오시고 그러한 것들 많이 있었죠. 5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제일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고요? 일단 단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출제진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역사 선생님들이 이 세계사의 문제 패턴을 보면 너무 연도 문제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연도가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는 꾸준히 내면서,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어떠한 형태의 문제를 내더라도 대비가 되니까 좀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의 난이도를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를 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좀 심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한번 보자고요. 가의 국왕은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리디아. 선생님 이게 뭐죠? 제 강의 잘 보시면 여러분 서아시아 초창기에 할 때 아시리아라는 데가 나오죠? 아시리아가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들, 뭐 고대 바빌로니아라든가 아니면 이집트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각각 이스라엘이라든가 각각 다 이제 통일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가혹한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고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하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나라가 리디아예요. 리디아고 그 다음에 메디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대 바빌로니아가 이어지면서 신바빌로니아 뭐 이런 나라들로 이어졌던 것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제가 좀 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른 힌트가 없어. 다른 힌트가 없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시 그 이후에 통일되는 나라가 아시리아 이후 다시 통일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었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중에서도 우리는 두 개의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앞에 있는 페르시아라고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통일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가 왕조는요 리디아를 공략해서 함락시켰기 때문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찾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었던 여러분 지금 뭐 주로 이제 졸업생들이겠죠. 졸업생들한테 제가 이제 좀 연락을 해보니까 요 문제 너네 어떻게 풀었냐, 이건 어떤 점에서 힘들었냐 하니까 일단 요거 하나 갖다가 힌트가 거의 안 보였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 스타일로는. 그래서 근데 느낌상으로 보면 아시리아 아니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니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켰죠? 알렉산드로스 제국 정도로 생각이 들었대요.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리디아를 두고 여기서 찾는 문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사실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대비했어야 되냐면 요거 세 개 중에는 대충 나왔습니다. 이게 몰랐던 단어고 저기 리디아 정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 교재 보시면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 나왔다라면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고요. 이 세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집트를 다 정복했습니다. 아시리아도 정복했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정복했고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생각만 딱 알고 있었어. 왜 그러냐면 서아시아 최초로 통일했죠? 아시리아보다 더 넓게 다시 한번 재통일했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보다 더 넓게 거의 동서를 완전 통합해버린 게 알렉산드로스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여러분이 판단을 했다라면 1번으로 답이 갔어야 된다고. 이런 식이라고요. 만약에 모르는 게 나왔었다면. 선생님 그럼 2번은요? 아무르 인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무르 인은 이 고대 바빌로니아, 고 바빌로니아 왕국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바빌로니아에서 멸망당했다는 게 아니라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만약에 문제 좀 헷갈렸다라면 3번이 가장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들어오기 전까지 그 EBS 홈페이지에서 오답률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오답률이 제일 많았던 게 4번이에요. 근데 4번은 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었던 건 이슬람 제국이죠. 이슬람 중에서도 우마이야 왕조인데 여기서 우마이야 왕조를 찾아갈 수 있는 힌트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5개의 정답 비율이요 거의 비슷하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아예 모르니까 거의 그냥 찍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이건 좀 안타까운 거지. 그나마 하나 어쨌든
다른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완벽하게 찾고 거기에서 조금 발전시켜가면서 가장 근사치의 정답을 찾으셨으면 1번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이 가주셨으면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우마이야 왕조니까 말이 안 되고요.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 이건 어디예요? 페니키아 아닙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설을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가 제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좀 다 이제 무난하게 나왔어요. 각국사 파트인데 가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첫 줄에서 끝났죠? 어딥니까? 오스만 제국입니다. 더 가볼까요? 수도로 삼고 국제무역의 도시로서 더욱 발전시켰다. 수도에는 여러 가지 나라의 물품을 교육하는 바자르. 제가 이번에 터키 촬영 갔을 때도 이 바자르 갔었죠. 그랜드 바자르 이렇게 여러 바자르가 시장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거기는 시장이 좀 크긴 큽니다. 발달하였었고요. 향신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밀레트 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시행되는 비슬람 교도에도 시면 자치를 누렸었다. 이것은 종교적 관용 정책 이런 걸로 대표적인 것이었다 말씀드렸고요. 오스만 제국 말씀드렸고 오스만 제국에 나오면 유물로 나온다라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술탄 아흐메드. 그거는 옆에 있는 밀레트가 미너렛이 몇 개라고 했었죠? 6개라고 했었죠? 술탄 아흐메드 6개.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으로 했는데 자, 파르티아의 멸망 원인을 조사한다. 이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건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1000년이 넘게 차이나요. 자, 아이바크 왕조 개창 배경을 분석한다. 아이바크는요, 누구냐면 델리 술탄 왕조 세운 사람이죠. 여기랑은 관련 없겠고요. 3번입니다. 이븐 시나의 의학 전범 편찬 계기를 알아본다. 이븐 시나, 제가 이거 이슬람 살 때 말씀드렸죠. 거의 자기 이 자존감이 아주 극강. 10대 때 이미 나는 모든 스승을 내가 능가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 의학 전범 같은 경우는 6, 7세기까지 유럽에서 의학 교재로서 쓰였던 왜냐하면 이 이븐 시나가 11세기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술탄 아흐메드 사원의 건립 목적을 파악한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랑 비교하라고 했었죠? 성소피아는 4개. 그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유물은 술탄 아흐메드. 그래서 이 사진으로 나오면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그냥 아예 단어로 딱 찍혀 버렸네요. 당연히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고요. 안에서 보면 이제 푸른색이 보인다라고 해서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사원이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입니다. 투르 뿌아띠의 전투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투르 뿌아띠의 전투는 누구랑 붙었던 것이죠?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와 북아프리카 다 장악하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가서 서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막았던 사람이 누구죠? 가 임마! 칼로스 마르텔. 가 임마! 칼로스 마르텔이 막았던 전투가 투르 뿌아띠의 전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밑줄친 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르베크는 절친한 벗 함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동맹한다라고 해서 이게 독일의 북부 도시들이죠. 그래서 이 동맹을 대표적으로 무슨 동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한자 동맹입니다. 한자 동맹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한자라는 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한자가 아니라 독일 사람들한테 이 한자라는 맛은 동료, 연합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요들은 이제 북해를 바탕으로 그 언저리, 특히 독일 북부 지역과 그 일대의 무역을 장악했던 게 바로 한자 동맹이 되겠습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해적에 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공조한다. 범죄자에 대한 체포권과 처벌권을 공유한다. 가맹도시의 시민에게 상업활동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해당 가맹도시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동인도 회사 설립은 영국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해당됩니다. 한자 동맹이랑은 관련 없고요. 자, 발트해와 북해 무역을 주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하죠. 발트해와 북해 언저리에서 이 무역을 주도했던 동맹이 바로 한자 동맹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정크선을 이용하여 아라비아와 통상하였다. 아라비아와의 통상까지는 너무 먼 일이네요. 자, 고아와 물라카 등의 무역을 거점을 마련하였다. 자, 고아, 물라카 같은 도시들은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이제 항해하면서 주요 거점 지역으로 활약했던 나라고요. 그다음에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교역하였다. 그것까지는 한자 동맹까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9번 가볼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 가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양한 서양 과학 지식으로 많은 중국인들을 매료시켰대요. 그는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천주시리. 천주시리라든가 기하 원본이라든가 고려만국전도가 나오면 명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테오 리치라고 했습니다. 마테오 리치. 특히 그가 그렸던 고려만국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지도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앞선 그러한 그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리서를 출간하여 가톨릭 선교의 기초를 닦았지만 조상에 대한 제사 등을 인정한 그의 현지화 전략은 이후 전례 문제, 특히 이 전례 문제는 청나라 초기 때 나타나게 되면서 단초가 되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청초기가 지나가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마테오 리치 활동 한번 찾아봅시다. 천공 계문을 저술하였다. 아마 요기 때문에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천공 계물도 명나라 거는 맞거든. 그런데 마테오 리치가 천공 계물한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고려만국전도 딱 확실한 거 나와 있잖아요. 정답 당연히 2번이 되겠고요. 요거 제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명나라는 마테오 리치고 마테오 리치는 고려만국전도 미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난 진압에 공을 세웠다. 3번의 난은 여러분 누구였죠? 일단 나라로 따지면 청나라고요. 청나라 중에서도 강희제 때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수시력을 만드는데 협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수시력은 수시, 원, 섭이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수시력은 원나라 때 만들어졌었고 이 원나라 때는 서상기 비파기라는 희곡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당연히 원나라 거고요. 자, 영락대전 편찬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나오는데 영락대전은 이제 그 명나라 초기 때죠. 영락제 전후에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말기 때 인물입니다. 참여할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번 수능의 대표적인 특징이 좀 이제 연표 문제가 4문제 정도, 그동안에 나왔었던 모평 문제랑 비슷한 배율 정도가 나왔었다.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상조 페르시아가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정도만 빼곤 나머지는 사실은 다 무난하게 나왔어요. 문제가 대부분. 어느 정도 준비만 돼 있었으면 사실은 다 대부분 맞출 정도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가 제국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찾으라는데 가를 건국한 인물에 대해 알려줄게. 티무르의 후손이고 외가 쪽은 칭기스칸의 혈통이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무굴 제국 말씀드릴 때 무국이 무엇을 표현한 거라고 했었죠? 몽골을 표현한 말이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칭기스칸의 혈통이라는 데서 있습니다. 특히 이 티무르 역시 본인이 이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걸기도 했었으니까 이 무굴이란 말 자체가 몽골이란 뜻이에요. 자, 그는요.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 시대의 마지막 왕조, 델리 술탄 시대의 마지막 왕조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대요. 델리 술탄 왕조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굴 제국 아닙니까? 47세의 나이로 아그라에서 사망했대. 사실 아그라는 당시에 무굴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무굴 제국 찾아가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무굴 제국이 나온다면 그동안의 문제 패턴은 어떻게 나왔었죠?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부, 요 황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에 평가 문제로 나와서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그거 말고는 나온다라면 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뭐니 해도 타즈마할. 그 다음에 시크교가 이때 만들어졌었죠. 그 다음에 우르두어라는 언어가 이때 사용되었었고, 그 다음에 무굴회화, 요 문화적으로는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개, 내지는 지금 왕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문화적으로 따지면 4개 중에서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샤쿤탈라, 말이 어려웠다. 말이 어려우면 굽타 왕조라고 했었죠.
자, 인도사는 마쿠쿰다 아닙니까? 마쿠쿰다. 우리 고기를 마쿠 구워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 구울 게 없으니까 무라도 구울까? 요거 제가 여러분 그 인도사 드릴 때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마우리아 왕조가 나온다면 아소카 왕의 시옷 3개밖에 없다라고 했었고요. 자, 쿠션 왕조가 나온다면 이제 시옷 3개, 뭐 산치대탑, 석주, 상자부 불교 뭐 요거밖에 없다고 했었고, 자, 쿠션 왕조가 나온다면 불상이 만들어졌다. 요거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였었고,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굽타 왕조가 나온다면 샤쿠탈라로 대표되는 그동안 산스크리트 문학 등이 나타났었다. 그다음에 그 굽타 양식이라는 뭐 엘로라 석굴, 아잔타 석굴 같은 것이 있었다.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그다음에 힌두교가 등장했던 게 굽타 왕조. 그러니까 특히 굽타와 무구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 샤쿤탈라가 나왔었고요. 자이나교가 출현했다라고 하는데, 자이나교의 출현은요 마우리아 왕조보다도 이전입니다. 자, 우르도어가 사용됐다. 정답 당연히 3번이고요. 쿠투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던 건 델리 술탄 왕조 때죠. 자,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했던 것은, 자,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하면서 자이나교와 불교가 기원전 6세경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찾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이제 절반 달려왔네요. 자,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동유럽의 절대 왕정 파트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서 선박 건조 기술을 배우고, 뭐 네덜란드 조선소에 직접 갔었던 인물,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표트르 대제죠. 뭐 키가 아주 2m가 넘는 엄청난 장신이었었다라고 하고, 우리 러시아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서유럽화 정책, 서구화 정책을 많이 시켰던 인물입니다. 영국에서는 교육과 의회 제도를 살펴보는 등의 노력을 했었고요. 또한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세웠던 도시가 이 베드로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것도 세우기도 했던 인물, 가는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군지 볼까요? 나는, 군주는 단지 자신의 명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 국가 제일의 공복은 누구죠? 공복은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군주는 국가 제일의 공복에 불과하다. 우리 심부름꾼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계몽군주를 자처했던 바로 그 인물 누구겠습니까?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뭐 프리드리 대왕이라고도 하고 프리드리 2세라고도 표현하죠. 한편 관료제를 확립하고 내정을 개혁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던 인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가는 러시아의 표트르, 그다음에 나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상수시 궁전은 누가 세운 것이죠? 가가 아니라 나가 세운 겁니다. 아니고요. 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마키아벨리론. 마키아벨리론은 뭐죠? 마키아벨리가 썼던 그 유명한 책이 군주론이잖아요. 군주는 반드시 윤리적인 판단할 필요가 없다. 좀 더 영악해도 돼. 라고 하자 프리드리 2세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웃기지 마. 군주 역시 윤리적으로 좋은 판단을 해야 돼. 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국가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특히 이 프리드리 2세 같은 경우는 상수시 궁전에 누구를 그렇게 초청했다고 합니까? 당시에 최고의 이 계몽주의 사상가로 유명했던 볼테르 같은 인물과 교류하면서 뭐 관용이라든가 종교적 관용, 그 다음에 예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갔던 인물이 프리드리 2세죠. 그래서 그가 썼던 책이 반마키아벨리론이에요. 표트르 제제가 아니라 프리드리 2세가 썼던 책이 반마키아벨리론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는 나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던 건 맞아요. 러시아와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던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표트르 대제 때가 아니라 표트르 대제 이후 때인 예카테리나 2세 때 분할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빠져요. 아마 3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4번. 근데 4번 보기가 너무 확실했어. 나는,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는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했어요. 요 보기는 여러분 선지로 정답 선지로 정말 많이 나왔던 선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던 것은 나가 아니라 가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이건 아주 노골적인 연도 문제가 나왔죠? 아주 노골적입니다. 보통 이 세계사 문제는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안 내는데 아예 사실 이 표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에 막대는 각 10년간의 총 건수. 누가 보면 모릅니까? 여기 연도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런데 봤더니 1760년에서 1800년대까지의 뭐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 그래프가 뭔지는 아무것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잖아요. 그러면 1760년에서 1800년까지 40년 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찾으래요. 아주 노골적이죠. 한번 봅시다. 1번입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였다. 발명왕 에디슨 하고 나오면 19세기 중엽에 태어나서요. 20세기까지 살았던 인물이 에디슨입니다. 축음기가 몇 년도에 나왔는지는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정도 인물이구나 정도 우리가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퓨얼턴,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학생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10월 학평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10월 학평에서도 이 증기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와트의 증기기간 요거 하면서 비교했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형태만 바꿔놓은 거지 선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푸셨던 학평 문제라든가 특히 모평 문제 같은데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 핵심 연도들 내지는 그 해에 나오는 좀 트렌드들만 조금만 익혀두셨으면 제가 그 해설 강의 다 찍었는데요. 올해 내내 다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던 파트에서 그대로 수능에 녹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그런 의미로 봤어요. 12번 문제는 출제자들이 할 때 그들도 이제 기출문제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할 때 이건 한번 얼마나 기출문제 연습이 잘 돼 있는지 성실한 학생들한테 주는 문제 형태의 그런 성격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아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요 10월 학평 문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증기선, 퓰턴의 증기선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시기가 언제예요? 18세기잖아요. 18세기 중엽에서 말 정도 아닙니까? 요 시기는 영국과 관련됩니다. 뭔가. 그래서 뭐 그 영국에서 그 나타나게 되는 증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 언저리. 그래서 18세기 말에 뭐가 처음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증기기관이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의 엄청난 원동력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퓰턴의 증기선까지 이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배를 보내게 했던 것인데 그것은 그 와트에 있던 증기기관보다는 더 이후의 일입니다. 그거는 봐주셨으면 좋겠죠. 제가 연도를 찾아보니까 1807년인데 뭐 사실 이런 연도는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대략의 그런 시기 정도만 구분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3번 이 선지는 많이 나왔던 선지죠. 다윈의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역사상 책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연도를 계속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1859년에 그 출간된 책이 종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차티스트의 인민원장, 특히 차티스트의 인민원장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것이죠. 그 연도 해당되는 연도가 1838년도. 그러면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 우리 찾아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시기적으로. 5번입니다. 와트가 증기기관 개량에 성공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연도 찾아보니까 1776년인데 이건 아마 연도를 내라고 했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 언저리의 시기, 당시에 요 시기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이제 막 증폭되던 시기다 보니까 그 언저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 뭡니까? 와트의 증기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을 아니 정도지 이건 아주 디테일하게 연도를 물어봤던 문제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12번의 문제는 정답이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가 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편지를 작성한 가는 에스파냐에 패하여 자메이카로 피신하였대요. 이후 자신의 바람대로 여기가 핵심이네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등을 해방시켰다.
편지까지 하고 갑시다. 자, 남아메리카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에스파냐의 지배에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당신의 글을 고맙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앞으로 실현될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주로 이제 그 독립시켰던 인물은 산 마르틴이고요. 주로 이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국가들 저기 나오는 콜롬비아라든가 에콰도르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나라를 독립시켰던 인물, 볼리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독립시켰던 인물은 볼리바르 인물이라고. 이 두 명이 대표적인 크리오요 출신의 크리오요란 남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들 역시 그 본토, 즉 에스파냐에서 태어났던 백인에 비해서 차별받았었고, 자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에 저항하면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두 명의 인물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주로 남쪽을 주로 해방시켰던 인물 산마르틴, 그다음에 이 중에서는 북쪽을 담당했던 인물이 이 볼리바르인데, 여기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콜롬비아가 이쪽에 있잖아요. 예, 주로 이제 북쪽에 맡았었던 볼리바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그가 크리오요 출신이다? 맞네요. 정답 1번. 전혀 어려울 거 없었습니다. 2번입니다. 쿠바의 독립을 달성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쿠바의 독립 달성은 사실은 다른 남미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늦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1898년인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95년, 6년에 시작해서 98년에 완성되었었는데, 그건 우리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인물이. 그래서 이건 볼리바르랑은 관련이 없고요. IT 공화국은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누구죠? 이름 좀 어렵긴 한데 투생 르베르튀르라는 인물이, 특히 이 볼리바르나 산마르틴 같은 경우는 크리오요 출신, 즉 백인들인데, 이 IT 공화국이 이 남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독립을 프랑스로부터 쟁취해내는데, 그는 흑인 노예 출신인 투생 르베르튀르가 독립을 완성했던 나라가 바로 이 IT 공화국이다라고 했었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적어도 이건 좀 체크하시면 안 되죠. 왜? 아도와 전투. 아도와 전투는 어디죠? 이탈리아의 침략에 맞서 에티오피아가 이겨낸 전투가 되겠죠. 그게 아도와 전투는 메넬리크 2세라는 인물이 승리했었던 전투. 이건 어디? 에티오피아와 관련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와 관련이 되는 게 아도와 전투고요. 아르헨티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산마르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3번의 정답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이 14번 문제가 좀 쉽게 풀려면 그냥 무조건 쉽게 갈 수 있었고요. 어렵게 풀려면 조금 어렵게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14번 문제 같아요. 한번 볼게요. 가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볼게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중략. 인신 예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무상으로 폐지된다. 그 밖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상 폐지의 대상이다. 이 법령으로 폐지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봉건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봉건적 특권이 폐지된다. 봉건제가 폐지된다. 이거 언제 나왔던 것입니까? 바로 국민의회 때. 국민의회가 바뀌어서 뭐가 되고요? 입법의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공회가 되죠. 로베스피에르도 대표되는.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이제 단계로 흘러가게 되는데, 자, 요 봉건제가 완전히 폐지됐던 건 언제입니까? 요 국민의회 때입니다. 요 시기적인 개념 잡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든가 그건 이거보다 이전이죠. 그 다음에 국민회의가 처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에 서약하고요. 그 이후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나서 나왔던 게 바로 이 봉건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열흘 전 왕정이 폐지되었다. 왕정이 폐지됐답니다.
성직자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들만이 위한 공화국을 세워 부자와 관리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는 사입의 애국자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를 구별하라 라고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피에르가 등장했습니다. 자, 공화국 건설이 되었던 게 로베스피에르, 바로 요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회, 국민공회 시기에 있었던 거. 그러면 입법의회가 나온다라면 바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입법의회로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이제 혁명전쟁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라마르세예즈라는 이 당시에 그런 이제 민중가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프랑스 국가가 되기도 했었고,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변 나라들이 다시 이들을 이제 공격해오는 혁명전쟁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입법의회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이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라고 하는데, 바스티유 함락은 가보다 이전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입법의회가 소집되었다. 나왔네요. 정답 2번. 3번, 아마 3번을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공화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보다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었던 것도 나보다 이후입니다. 5번입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진 건 가보다 이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3번이나 4번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워낙에 입법의회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2번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딱 2번 했으면 되는데, 이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에 들어가다 보면 조금 약간 헷갈릴 가능성도 있었던 게 이번 파트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15번 가봅시다. 15번 보시면 밑줄 친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땡땡에게 기차를 처음 탄 기념으로 소식 전한다. 여기는 에도 아닌 도쿄야. 도쿄로 이름을 바뀐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하지 않네.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신바시 역에서 내렸어. 이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된 철도래. 특히 이 도쿄에서 요코하마가 일본에서 최초로 놓였었던 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철도 건설은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야. 이 정책, 자, 앞으로 세상이 크게 변할 것 같아 또 연락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책이 뭐냐면, 그러면 적어도 이 철도를 놓고 놓았었던 당시에 이 정부를 알아야 그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은요, 무가 뛰어난 애들, 이거 기억나시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입니다. 자, 에도 막부가 1603년이니까 17세기에 등장해서요, 쭉 오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산킨 고타이제도라든가 조닌의 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쇄국 정책을 펼쳤지만 조선과 통신사 교류했었고, 유일하게 서양과는 네덜란드하고만 교류를 했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죠. 1854년도에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4년 뒤에는 58년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면서 불평등한 조약이 나오게 되자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1868년, 요 해가 무슨 해입니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메이지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부국강병책이라든가 폐번치원 조치라든가 뭐 이와쿠라 사절단의 파견이라든가 이렇게 근대적인 개혁을 많이 실시했었던 게 요때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 메이지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뭐 의무교육의 실시라든가 징병제의 실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철도의 그 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죠. 자, 보도록 합시다. 기억입니다.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당연하죠. 가만무역. 가만무역은 여러분 여기 무로마치막부. 미음이죠. 당시에 명나라였으니까 명과 무로마치막부 사이에서 가만무역이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디귿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했었죠. 2년 가까이 미국과 유럽의 전체를 다 보게 하게 되면서 그런 좀 서구화 정책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킨 고타이 제도는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에도 막부 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15번 문제는 진짜 쉬웠어요. 요게 일본 파트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 연도 문제가 나온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요게 이제 모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번 문제는 조금 약간 무난하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2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6번 문제가 제가 볼 땐 은근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특히 이 독일의 통일을 얘기할 때 어느 나라를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탈리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게 독일의 통일 과정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서, 독일의 통일이 여러분 1800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아니라 여러 개 있던 그 여러 연맹체에 가까웠었던 독일이 1871년도에 독일 제국이 되잖아요. 그 비스마르크가 중심이 되었었던 그 독일 제국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여기 봤더니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네요. 요거 여러분 거기 보시면 1866년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겨요. 프로이센이 이겨 오스트리아가 지게 되면서 이들이 더 힘을 키우고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870년에 이제 어디를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까? 프랑스와 한판 붙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프랑스의 황제가 그 나폴레옹 3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무너지면서 독일 제국의 선포식을 어디서 하죠? 1871년에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알자스 로렌까지 누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 연도는 1866년에서 71년 요 사이에 있는 거 찾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들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어, 선지들이. 그렇지만 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연표 특강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1번 볼게요. 자, 크림 전쟁에 참전하는 러시아 병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크림 전쟁은 1853년에서 56년까지 있었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안 들어가죠. 가보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2번입니다. 노예 해방령에 서명하는 미국 대통령, 당연히 미국 대통령은 링컨이고요.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던 게 1863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가보다 이전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3번입니다. 곡물법 폐지. 특히 당시에 영국에서는 이 그 자유주의적 그런 그 개혁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곡물법을 폐지하자는 요구. 특히 곡물법이 폐지되었던 게 184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폐지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보니까 46년이거나 아니면 46년보다 조금 더 이전이겠죠. 그런 모습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 취임이래요. 자신의 삼촌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 이제 황제까지 되잖아요. 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었었던 건 1848년이고요. 그로부터 4년 지나서 52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다는 당연히 한 10여 년 넘게 앞서 있네요. 이것도 역시 당연히 답은 아니고요. 5번입니다. 이탈리아 왕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르디니아 출신의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독일이 이 통일 과정 가운데서 가장 득을 보았던 게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막 땅을 계속 이기게 되면서 막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왕국은 이들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집니다. 186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61년부터 그 이후로 쭉 이탈리아 왕국이 있었으니까 이 안에 당연히 일하는 사람 출신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러한 모습까지. 특히 그들이 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그 프로이센이 이기게 되면서 그로부터 교황령을 차지하면서 지금의 사실 이탈리아 영토가 이제 만들어지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요 시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7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역시 연표 문제인데 사실은 연표 문제는 제가 좀 많이 강조해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엔 이 중국 현대사와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 중국 현대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중국 현대사가 뭐 좀 근현대까지 치면 19번 문제도 중국 근현대 쪽이니까 3문제나 나왔거든요. 원래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했었는데 최근에 홍콩 사태로 대표되는 그런 정세가 있죠. 그것을 바로 뭐 태난먼 사건이라는 걸 내기 그러니까 중국 근현대사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능 세계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 좀 영향이 약간은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해 보게 됩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3파 투쟁을 통해 민중의 거대한 힘을 인식한 순원은 중국 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계칭하였다. 이후 순원은 소련과의 제휴를 전제로 중국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 국민당에 가입하는 방식의 연합전선을 결성하여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뭐죠? 1차 국공합작이잖아요. 당시에 중국의 대표적인 그 정당은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있었는데 그들끼리 이념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으니까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대표적인 이 지도자가 순원 아닙니까? 우리 연대하자라고 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 나가자고 했던 것이고 이게 1924년에서 27년까지 있었죠. 왜 27년에 끝나게 됩니까? 순원이 바로 그 다음 해에 죽어요. 25년에. 그리고 나서 순원의 그 정치적인 그 힘을 받은 사람이 장제스죠. 장제스는 공산당을 탄압하게 되면서 1차 국공합작이 끝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중국 공산당과 이렇게 뭐 연대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 2차 국공합작은 아닙니까? 아니죠. 순원은 2차 국공합작에는 없었으니까. 2차 국공합작이 나온다면 뭐 시안 사건이라든가 뭐 중일 전쟁 이런 게 이제 배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순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1차 국공합작이고 이게 1924년에서 27년입니다. 그럼 나머지 연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중국 동맹회 결성 언제죠? 1905년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중화민국 수립 1912년 뭐 전형적인 연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리강화회의는 왜 했었죠? 1914년에서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로 모였던 게 파리강화회의 아닙니까? 1919년이고요. 만주사변 발생이 1931년 우리가 한국사 하면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은 37년, 그 다음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41년 이렇게 우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년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다는 4번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쉬웠던 이유는 다른 쪽 이 기간에 비해서 여기가 좀 유독 더 좀 길기도 해요. 10년 넘게 요 이제 기간을 두겠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한두 개 더 또 짜게 놨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8번입니다. 18번 보시면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계사 신문이고요. 독일 대통령 비엘룬을 찾아 용서를 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폭격으로 파괴된 비엘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생님 저 비엘룬이라는 단어 모르겠는데요? 이거 몰랐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한번 볼게요. 보세요. 전쟁 발발 80주년을 맞이하여 여기 신문 몇 년도로 나와 있어요? 2019년으로 나와 있죠. 2019 빼기 80 해보세요. 이거 언제 나옵니까? 1939년 나옵니다. 1939년에 뭐 있었죠? 2차 세계대전요. 제가 볼 땐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같은데 한번 봅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의 비엘룬을 찾았다. 자, 비엘룬은 독일 공군의 기습 폭격으로 민간인 1200여 명이 사망한 곳이다. 이들은 6년에 걸친이란 건 뭐냐면 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6년에 걸친 전쟁의 첫 희생자였다. 대통령은 폭격으로 희생당한 분들을 애도하며 독일의 침략으로 고통당한 폴란드인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라도 여기서 시작 연도 알려줬죠. 6년이라는 연도 알려줬죠. 이 전쟁은 당연히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 사진 찾으면 되는 것이죠. 39년부터 45년까지니까 찾아봅시다. 1번입니다. 브레턴 우주회의가 열렸다. 이거 1944년 미국 브레턴 우주에서 열어가지고 뭐 만들죠? 지금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끝나게 되면 경제적인 이 복원 활동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 이 경제적인 복원 활동을 펼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게 뭐라고 있었어요? IMF 국제통화기금, 그 다음에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이거 만들어갖고 만들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요. 선생님 이거 좀 몰랐는데요? 기출문제 여러분 나왔던 거예요.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찾아가 주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요 연표 문제와 해서 올해 모평에서도 요 연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여러분 진짜 다른 거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 다 푸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뭐 작게는 5년치 조금 많게는 한 6, 7년치 정도 싹 한번 풀고 그해에 나오는 모의고사 보면서 중간중간의 내용만 다 체크하시면 충분히 다 1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뭐 이런 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자, 도수안과 영아는 뭐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한테 너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 가게 되니까 이 도스안과 영안이라는 두 개 아닌 1924년이나 29년인데 연도 몰랐어도 전혀 이상 없죠. 그러니까 이건 1차 세계대전보다 이전에 있었던 거 찾아갈 수 있고요. 에스파냐 내전도 아까 2차 세계대전보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던 게 도스안과 영안이고요. 2차 세계대전보단 이전에 있었던 게 당연히 도스안과 영안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냐 내전 역시 2차 세계대전보단 이전에 있었어요. 특히 에스파냐 내전에 이제 누가 참전하게 되면서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가 그들의 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전쟁해도 좀 힘이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결과적으로는 삼국 반공협정 맺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2차 세계대전보다 이전이고요. 자, 4번입니다. 삼국 반공협정이 조인되었다. 그러니까 특히 에스파냐 내전 36년입니다. 1936년이고 여기 삼국 반공협정이 조인된 건 37년이고요. 그다음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던 건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건 39년은 9년인데 2차 세계대전보단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는 무난했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료의 주장은 캉유웨이 등이 시도한 개혁이 거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어요. 이 개혁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하는데요. 주역에 이르기를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 라고 하였다. 자, 일본은 개혁에 나선 지 30년도 안 돼요. 류구를 빼앗고 우리 타이완을 가져갔다. 자, 변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정한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려고 해도 변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변하는 자는 변화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 나라와 종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용 타이완을 가져갔다라는 걸 보더라도 그러면 청일전쟁 이후다. 우리 이 정도 알아갈 수 있지만 이거 몰랐더라도요. 캉유웨이 나와 있잖아요. 캉유웨이 량치차오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변법 자강 운동임을 알 수 있죠. 자, 편법 자강 운동. 편법 자강 운동하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입헌군주적 그런 개혁이라든가 여러 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했던 운동이 바로 편법 자강 운동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천조 전무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부청멸양의 기치를 내걸었어요. 자, 부청멸양하면 이 변법장악운동의 근본적인 개혁. 물론 변법장악운동 앞에 뭐가 있었죠? 양무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청일전쟁의 패배로 실패로 끝나게 되자 근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수파의 반발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아예 그냥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나타났던 게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의화단 운동이잖아요. 자, 의화단 운동에 나왔던 게 부청멸양이 되겠죠. 의화단. 3번입니다. 난징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어요. 난징조약 체결은 1차 아편전쟁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청일전쟁 발발의 빌미를 제공하였어요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기 우리 타이완을 가져갔다라는 거에서 이미 청일전쟁이 끝났음을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어졌던 게 시모노시키 조약이잖아요. 그 시모노시키 조약으로 타이완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그것도 아니고요. 5번입니다.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하였어요. 이게 바로 변법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밑줄 친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명은 우리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더욱 깊고 넓은
새로운 단계이다. 우리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류사우치 등의 당권파와 싸우고 부르주아적 반동 학술의 권위와 모든 착취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교육과 문예를 혁신하며 사회주의적 경제 기초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부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혁명은 뭐죠, 여러분? 문화 대혁명입니다. 올해 기출문제도 문화 대혁명이 있었어요. 그땐 연표 문제로 나왔는데 이번에 그냥 일반적인 문제로 나왔네요. 자, 문화 대혁명이란 건 뭐죠? 1858년도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류사우치, 덩샤오핑 같은 인물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자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빼앗겼었던 마오쩌둥이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홍위병이라는 사람들을 시키면서 일반적인 비판과 함께 당시에 중국의 많은 그 자본주의 길을 타파하다, 그 정통 사회주의로 가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의 전통 문화 파괴되기도 했었고요. 지식인들이 많이 죽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로 따지자면 1966년에서 76년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하죠? 덩샤오핑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거는 연표는 안 나오고 일반 문제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기억입니다. 홍위병에 동원되었다. 당연히 쉽게 나올 수 있겠고요. 니은입니다.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약진 운동은 여러분 1958년입니다.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마오쩌둥이 정책 위기를 겪게 되었었고요.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문화대혁명이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중국 전통 문화유산이 파괴되었어요. 이때 진짜로 안타깝게도 중국의 그 찬란하게 남아 있었던 문화유산이 이때 가장 많이 손실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저도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 리을입니다. 연안 도시의 경제 특구가 설치되었던 건 문화대혁명 이후 당시에 흥묘 백묘론을 주장했었던 덩샤오핑의 등장과 함께 나오게 되었던 게 바로 이러한 경제특구, 경제개방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었고 그 이후 8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이 중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무엇을 그들이 내세웠었죠? 이젠 정치적 자유를 대학생들이 요구하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유는 풀어줬지만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억압했었던 탄안먼 시위가 1989년도에 있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하면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었던 모든 강의와 해설 강의에 이제는 최종 디엔드가 됐습니다. 사실 수능 해설 강의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수능을 보셨던 친구들, 내년에 수능을 안 볼 친구들한테는 또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상당히 즐겁고 또 그냥 황홀했습니다. 선생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의 면면을 제가 면대면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자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역사 말씀드리면서 했던 건 당연히 수능 좋은 결과 맞는 거 당연했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더 살아가 주신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대학생 되시고 나서도 세계사 능력검정 시험들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와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거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거나 내년 또 데뷔한 학생들이 듣고 계시다면 그냥 저 믿고 1년 동안 또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와 함께 가장 재미있게 세계사 배우는 그런 것들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험에서도 증명되었고요. 앞으로에서도 더 열심히 늘 여러분들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생으로서 역사 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행복했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언젠가 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힘차게 한번 드리고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것을 한번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